상견례까지 마치고 결혼 문턱에서 파혼을 했던 20대 여성이에요. 파혼한 게 무슨 자랑이라고 공개적으로 떠버리냐고 하시겠지만 사람이 그렇잖아요.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면 어디다 하소연이라도 해야 속이 풀리는 거요. 제가 딱 그런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이 저에게 대나무숲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라도 털어놔야 안 좋은 기억은 훌훌 털어버리고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인생의 오점이 되어버린 타운 스토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재혼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희 부모님이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해 재혼을 하셨거든요. 저희 엄마는 제가 5살 때 이혼을 하셨고 새아빠는 저희 엄마를 만나기 8년 전에 아내와 사별하셨어요. 두 분 다 자식이 하나씩 있는 상태였는데 엄마한테는 제가 있었고 새아빠한테는 저보다 6살 많은 아들이 하나 있었죠. 오빠랑 저는 나이 차이가 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다른 환경에서 자라 낯설어 그랬는지 꽤 서먹서먹했어요. 초등학생인 저와 고등학생인 오빠 사이에는 이렇다 할 공통점도 없고 나이 차이만큼이나 수준 차이도 나서 대화가 안 통했으니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네요. 저희 아빠랑 엄마가 미대 CC여서 그랬는지 몰라도 저는 뼛속까지 예체는 게 성향이었었어요. 딱히 미술을 배운 적이 없었는데도 어릴 때부터 미술 관련해서 교내에서 상을 타는 건 부지기수였고 교회 사생대회에서 상도 타곤 했거든요. 반면에 오빠는 전형적인 우등생 스타일이었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단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는 수재였거든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저희 새아빠가 서울대 출신이더라고요. 오빠네 친엄마도 그렇고요. 수재들이 만나서 자식을 낳았으니 자식도 수재가 낳은 거였죠. 같이 사는 동안 제가 본 오빠는 늘 공부하는 모습뿐이었어요. 그 나이 때 고등학생들이 스타크래프트나 리니지 같은 게임에 빠져 사는 것과 달리 오빠는 아이돌 이름도 모를 정도로 TV와 담을 쌓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유일하게 보는 TV 채널이 EBS였으니 말 다 했죠. 오빠는 공부는 잘했는지 몰라도 인간미가 없는 편이어서 가족이라기보다는 한 지붕 아래 사는 하숙생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도 그럴 게 오빠가 저희 엄마한테 엄마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늘 저기요 라고 수줍게 부르곤 했으니까요. 그 문제를 아빠가 몇 번이나 나무라시기도 했지만 호칭 문제는 좀처럼 고쳐주지 않았어요. 반면에 저는 엄마랑 제가 아빠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아빠라고 불렀기 때문에 더 비교가 되곤 했죠. 그렇다고 제가 사교적인 사람이라서 그랬던 건 아니고 아무래도 제 기억 속에 아빠가 없었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빠는 친엄마에 대한 기억과 애틋함이 남아있어서 새엄마를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고 저희 엄마한테 함부로 굴거나 저를 괴롭히는 일은 없었어요. 호칭만 그랬을 뿐이지 엄마한테 늘 깍듯했거든요. 그건 저한테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빠는 제게 살갑게 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저희 엄마보다는 저를 더 편하게 생각하고 아껴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죠.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한 번은 엄마랑 아빠가 제사를 지내러 본가에 가셔서 오빠랑 저만 집에 남게 되었는데 오빠가 저만 혼자 집에 있는 게 걱정이 됐는지 야간 자율학습도 빠지고 집에 왔더라고요. 학창시절 내내 지각 한 번 안 하던 범생이가 야자를 땡땡이 치다니 놀랄 일이었죠.
그것도 평소 친하지도 않던 이분 여동생을 위해서 말이에요. 누가 그러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으니까 담시간에 혼자 집에 있는 게 무서울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오빠는 수업을 마치자마자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왔더라고요. 그리고는 서툰 솜씨로 저녁상까지 차려주었어요. 물론 엄마가 미리 반찬을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가시긴 했지만 그래도 서툰 솜씨로 제 밥상을 차려주는 오빠를 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그동안 내가 오빠를 오해한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했어요. 다음날 집으로 돌아오신 엄마 아빠한테 전날 오빠가 야자도 빼먹고 집에 와서 저녁밥을 차려줬다는 얘기를 했더니 두 분 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날 밤에 야자를 마치고 돌아온 오빠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이후에도 오빠는 가끔씩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감동을 주곤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한동안 병원에 입원하셨던 적이 있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시진 않았는데 혼자 거동을 못하는 상황이라 엄마가 병원에서 함께 지내야 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아빠 간병을 하며 낮 시간에 잠깐씩 집에 들러 빨래랑 먹을 걸 해놓고 가셨는데 문제는 밤에 저 혼자 집에 있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상관없었는데 오빠는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당시 오빠는 직장에서 가까운 오피스텔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혼자 집에 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짐을 싸들고 집으로 들어왔더라고요. 집에서 출퇴근을 하려면 멍봉 4시간 가까이 드는데 말이죠. 뿐만 아니라 야자를 마치고 밤늦게 돌아오는 저를 데리러 학교까지 매일 와주었어요. 엄마 아빠도 안 해주는 융숭한 대접에 꽤나 놀랄 수밖에 없었죠. 한마디로 말해서 저희 오빠는 흔히 말하는 츤드레 스타일인 거예요. 아빠가 퇴원을 하시자 오빠는 뒤도 안 돌아보고 짐을 싸서 쌩하니 자기 오피스텔로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평소에 문자 한 번 안 할 정도로 저와 가족들한테 무심하게 대했죠. 생각할수록 신기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오빠의 진심을 알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던 순간이기도 한데요. 그때 그 일을 겪으면서 오빠는 나와 피만 안 섞였지 뼛속까지 가족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당시 저는 대학에 갓 들어간 신입생이었는데 그래서 교양 필수 과목을 몇 개 수강해야 했어요. 교양 수업에는 예술학부 학생도 있었지만 타학부 학생들도 있었어요. 학년도 1학년뿐만 아니라 2학년 또는 재수강이 필요한 3학년도 몇몇 있었죠. 다행히 저랑 친한 친구들이 같은 강의를 듣게 돼서 3, 3, 5 몰려다닐 수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교복이며 여러 가지 규제가 없는 대학생활이 낯설면서도 신기하기만 했던 저는 늘 신이 나 있었어요. 타 학교 학생들과의 미팅도 설레고 제 마음대로 강의도 선별해 드릴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마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1학기 중간고사를 마치고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루는 학생관이 있는 건물에 물티슈를 사려고 갔는데 제 앞에 서 있던 남학생 무리가 저를 보더니 마치 아는 얼굴을 본 것처럼 놀라더라고요. 그리곤 자꾸 힐끔대며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키득거리며 지들끼리 웃는 거 있죠. 우리 과도 아니고 들고 있는 책을 봐선 경영학과 학생인 것 같은데 날 어떻게 알고 저러나 싶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저희 과 3학년 남자 선배가 저를 따로 부르더라고요. 연비야,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먼저 말해주지만
난 정말 그 일에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다른 거 친구놈이 하고 있는 걸 옆에서 보고 너한테 말해주는 것 뿐이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선배가 왜 이렇게 오버하며 뜸을 들이나 했어요. 그런데 선배가 보여준 톡 캡처를 보니 왜 이렇게 선배가 어렵게 말을 꺼냈는지 알겠더라고요. 경영학과 애들이 너랑 몇몇 여자애들 사진을 단체 톡에 올려놓고 외모 평가를 한다나 봐. 나도 톡 전체를 다 본 게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음담 패설도 하고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둥 안 좋은 계획도 세우는 모양이더라고. 은비야, 난 정말 그 녀석들이랑 상관없어. 네가 안 됐어서 말해주는 거니까 내가 이 얘기해주는 거는 비밀로 해야 돼. 선배는 마치 쫓기는 사람처럼 주변을 살피고는 강의동을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잠시 뒤 선배 이름으로 여러 장의 캡처 사진이 왔어요. 경영학과 남학생들이 여학생들 사진을 올려놓고 외모평가와 음담 패설, 성추행을 모의하는 문자가 적힌 사진이었죠. 아마 친구라는 사람 휴대폰에서 몰래 몇 장 찍어뒀던 것 같았어요. 그 통 내용을 보자 그제야 학생관에서 만났던 학생들이 왜 그런 태도를 보였는지 이해가 갔어요. 그러자 온몸에 소름이 끼치면서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동안 강의실에서 만났던 사람들, 학생관에서 눈이 마주쳤던 사람들, 캠퍼스 안에서 지나쳤던 사람들 중에 저를 장난감처럼 여기며 뒤에서 음담 패설을 짓거려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생각에 공포에 휩싸여버렸어요. 그렇게 굳은 채로 강의실 앞에 서 있었는데 저 멀리서 남학생들 무리가 다가오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 눈에는 저를 힐끔대며 제 속옷 색깔이 뭘까? 쟤는 남자 경험이 있을까? 쟤는 침대에서 어떤 표정을 지을까 등등 톡에서 학생들이 나누던 얘기들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생각이 거기까지 이르자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양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비명을 질러댔어요. 그리곤 그대로 기절을 해버렸죠. 정신을 차려보니 학교 의무실이더라고요. 같은 거 친구들은 의식을 차리자 걱정스런 표정으로 갑자기 왜 소리를 질렀던 거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그 무릎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창피해서 친구들에게조차도 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일이 있고 몇 번 더 학교까지 가긴 했지만 도저히 용기가 안 나서 교문 앞에서 되돌아오고 말았어요. 그렇게 한 달을 학교도 안 간 채 방에 틀어박혀 지냈어요. 부모님한테는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고 때로는 휴강이라고 거짓말도 하면서요. 혹시라도 부모님이 아시면 저보다 더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아서 저 혼자 꽁꽁 싸매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오빠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당시 오빠는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미국에 있는 외국 기업에 이직한 상태라서 미국에서 살고 있었어요. 배편으로 보낸 이삿짐 중에 빠진 게 있다고 항공편으로 보내달라고 전화를 한 거였죠. 그런데 은비야, 너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오빠한테 말해봐. 무슨 일이야?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두렵고 외롭던 순간에 오빠 목소리를 들으니 나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미국은 밤 시간이라 내일 아침에 출근을 하려면 자야 할 텐데도 오빠는 제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려 주었어요. 그리곤 제가 학교에서 당했던 그 일을 끝까지 들어주었죠. 저는 오빠가 말없이 듣고만 있길래 건성으로 흘려듣나 보다 했는데 제 얘기가 다 끝나자 오빠가 그러는 거예요. 이번 상황을 전해준 너희 과 선배 이름이랑 전화번호 그리고 그 친구라는 사람 이름 좀 알 수 있을까? 그건 왜? 설마 오빠가 전화해서 따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지 마. 그럼 엄마 아빠도 알게 된단 말이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니까 진정하고 오빠가 시키는 대로 해. 일단 아까 내가 말한 거 톡으로 좀 보내줘. 오빠가 알아볼 게 있어서 그래. 부모님께는 절대 비밀로 할 테니까 아무 걱정 말고. 그리고 은비야. 한국에서 버티기 힘들면 언제든 미국으로 와. 오빠랑 살면서 여기서 학교 다녀도 되잖아. 너 정도 실력이면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은 많아. 지금은 눈앞에 닥친 상황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것 같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 지금 이 순간은 네 인생 전체를 두고 봤을 때 그리 큰 부분이 아니란 얘기야. 너는 아직 젊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도 많거든. 그러니까 나쁜 생각하지 말고 오빠만 믿고 조금만 기다려. 너도 알지? 오빠가 꽤 능력 있는 사람이란 거. 차분하게 말을 이어가는 오빠 덕분에 저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같은 과 선배한테 연락해 경영학과 친구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아냈어요. 그리고 오빠한테 톡으로 전해주었죠.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여전히 방에 처박혀 지내고 있는데 같은 과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몇 번을 안 받고 버텼는데도 끊임없이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받았는데 은비야, 지금 우리 학교 난리 났어. 너 상현 선배 알지? 왜 일전에 너 찾으러 강의실까지 왔던 선배 말이야. 그 선배랑 다른 학생들이랑 경찰한테 체포돼서 끌려갔어. 그래서 말인데 혹시 너 상현 선배 때문에 학교 안 나오는 거니? 그 선배가 너한테 뭐 잘못한 거 맞지? 그치? 친구가 말하는 상현 선배는 저한테 단체톡에서 벌어진 사건을 전해준 그 선배였어요. 경영학과 학생들은 몰라도 상현 선배까지 잡혀갔다고 하니까 일이 잘못돼가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찜찜한 기분으로 친구랑 통화를 마쳤는데 이번엔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받아보니 경찰이더라고요. 경찰은 제 이름으로 피해 신고가 들어왔다며 조사할 게 있으니 경찰서로 와달라고 하더군요. 나는 신고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도 일단 와달라는 말을 하곤 끊었어요. 경찰서로 오라는 말에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덜컥 겁부터 났어요. 생각 같아선 엄마한테 같이 가달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이번 일을 모두 알게 되실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경찰서로 향했어요. 그런데 경찰서 입구에 낯익은 얼굴이 보이지 뭐해요. 저희 오빠였어요. 오빠는 기다렸다는 듯 제게 다가오더니 제 양 어깨를 감싸 잡으며 말했어요. 은비야, 많이 놀랬지? 그런데 걱정할 거 하나 없어. 오빠가 그놈들 신상 파악해서 그동안 했던 짓들까지 파일에 담아서 경찰한테 넘겼으니까 문제없이 잘 끝날 거야. 중요사항 몇 가지만 물어본다니까 침착하게 사실대로 얘기하면 돼. 오빠가 옆에 있을 테니까 걱정 말고. 안 그래도 혼자 오기 겁이 났었는데 오빠를 보니 안심이 되었어요. 그렇게 담당 형사를 만나 사건 정황을 설명하고 선배가 보내줬던 사진도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게 이번 일을 알린 상현 선배도 그들과 한패였다는 사실을요. 물론 점점 더 도를 넘어서는 친구들의 행동에 겁이 나서 중간에 발을 빼긴 했지만 그놈들과 함께 여학생들 몰카를 찍고 그걸로 음담패설을 즐겨왔던 게 발박이 됐던 거죠. 그래놓곤 제 앞에선 자기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굴었다니 정말 치떨리게 징그러운 인간이었어요. 형사와 얘기를 마치고 나오려는데 일당들과 함께 손목에 수갑을 차고 있던 상현 선배가 저를 불렀어요. 야, 권은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한테 다 말해줬는데 어떻게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고. 나 너 절대로 용서 안 해. 죽을 때까지 너 쫓아다니면서 오늘 이 원수 갚을 거야. 죽을 때까지 괴롭힐 거라고.
그러자 제 옆에 서 있던 오빠가 다가가 한마디 했어요. 해봐.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똑똑히 지켜봐 줄 테니까. 그런데 넌 머리가 안 좋은 놈인가 보다. 이번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누가 더 손해일까? 우리 은비? 은비가 왜? 너희같이 질 떨어지는 루저들이 싼 똥 한번 밟은 것뿐인데 그게 제 인생에 오점이나 남기겠니? 그런데 니들은 아니지. 니들이 앞으로 취직을 하고 여자를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니들이 한 짓은 절대 지워지지 않아. 왠지 알아? 내가 니들 회사, 니들 여자친구, 니들 부인한테 니들이 한 짓을 폭로할 거니까. 니 자식들이 다니는 학교에도 뿌릴 거야. 너희 같은 인간들이 절대 사회에서 온전히 살 수 없도록 끝까지 뿌릴 거라고. 말도 안 돼. 그랬다간 형도 처벌받을 텐데요.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야, 그런 건 니들처럼 쥐뿔도 없는 새끼들이나 걱정할 일이지. 나 같은 사람은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내 연봉이 얼만데. 그런 일로는 벌금형이 고작인데 까짓 거 내면 돼. 나한텐 푼돈이거든. 근데 너 궁금하지 않니? 네 PC 안에 고의 숨겨둔 비밀 파일들이 어떻게 경찰 손에 들어갔는지 말이야. 그거 내가 한 거야. 좋은 머리는 이럴 때 쓰는 거거든. 왜? 이제 좀 겁이 나니? 아까처럼 또 짓거려 보지 왜? 입을 다물어. 그리고 거기 뒤에 있는 니들도 똑똑히 들어. 앞으로 내 동생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라도 흐르면 그땐 다 니들 잘못으로 간주하고 니들이 한 짓거리 죄다 주변에 풀 거야. 내 동생 손가락에서 피 한 방울만 나도 그것도 다 니들 잘못인 걸로 알 테니까 한순간도 발 뻗고 판이 설 생각하지 마. 니들한텐 그럴 자격 없어. 선처를 해달라느니 어쩌느니 연락이라도 했다간 봐. 내가 어떻게 니들 인생을 개박살 내는지 보여줄 테니까. 오빠는 살벌한 경고를 날리고는 제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빠의 갑작스런 방문에 부모님은 놀라셨어요. 그러자 오빠는 중요한 물건을 두고 가서 잠깐 한국에 들렀다고 들러대곤 다음날 아침에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결국 그날 일은 부모님 모르게 잘 넘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다시 학교도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아서 자퇴를 하기로 했어요. 멀쩡히 다니던 대학을 그만두자 부모님은 차라리 오빠가 있는 미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길 바라셨죠. 오빠도 그랬고요. 사실 저는 딱히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그렇다고 집에서 놀고만 있을 수도 없고 해서 그러기로 했어요. 그렇게 미국 계약에 보낼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은행에 통장 조리를 하러 갔다가 신입사원 공고를 보게 된 거예요. 저는 은행에서 대졸만 뽑는 줄 알았는데 고졸도 뽑더라고요. 순간 이거다 싶었어요. 한국을 떠나지 않고 내 힘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가족들 몰래 은행에 입사 지원서를 냈어요. 합격할 확률보다 떨어질 확률이 더 높은 판에 괜히 알렸다가 창피당하기 싫어서 합격자 발표가 있을 때까지 혼자 전전긍긍하고 있었죠. 그런데 안 될 줄 알았던 은행 취업에 성공을 한 거예요. 대학도 중도에 그만두고 전공학과 관련도 없는 은행에 취직을 했다고 하자 부모님은 무척이나 놀라시더라고요. 그건 오빠도 마찬가지였어요. 원치 않는 유학길에 오를 뻔했다가 기사회생한 저만 신이 났죠. 아무래도 모르는 분야다 보니까 공부를 해가며 일을 해야 해서 힘은 들었지만 그것마저도 즐겁더라고요. 고등학생 때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서울대도 문제 없었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미친 듯이 업무에 관련된 공부를 해나갔어요. 이렇게 조금씩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생기고 실적이 오르니 수당도 덩달아 오르고 자존감도 오르더라고요. 제가 대학을 그만둘 때만 해도 주변에서 대학 중퇴로 뭘 해먹고 살겠냐고 말들이 많았었는데 어엿한 은행원이 되고 나니 다들 부러운 눈으로 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제가 남들보다 쉽게 은행에 취직한 데는 약간의 이유가 있어요. 시중은행 대부분은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가량 계약직을 쓰거든요. 저도 계약직으로 시작을 한 경우였어요. 창고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은행원은 계약직 또는 무기계약직이라고 보면 맞을 거예요. 비록 남들보다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했지만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몇 년이 지나자 저도 무기계약직이 되었어요. 우수사원 표창도 받고 거의 매년 연봉만큼의 성과급도 받았고요. 은행이 복지도 좋고 남한테 꿀리지 않는 직업이긴 하지만 사실 연봉이 엄청 짜거든요. 6년차가 됐을 무렵 제 연봉이 2,000대 초반이었으니 말 다 했죠. 물론 성과급을 포함하면 4천만 원대가 나오긴 했지만요. 그런데 그때 살짝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비록 무기계약직이라고는 하지만 하는 일은 정규직이랑 똑같은데 차별받는 기분이 들어서 점점 일에 의욕이 떨어지더라고요. 차라리 은행을 그만두고 정규직 도전을 해볼까 하는 마음이 생겨서 갈등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업무지원 지시가 떨어진 거예요. 모 대학병원 내 저희 지점에 출산휴가를 받게 된 직원이 있어서 저보고 그 자리에 가라고 하더군요. 제가 남들보다 나이는 어리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6년차 직원인데 반년 가까이 업무 지원을 가라고 하니까 솔직히 기분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저희 지점 상황을 보면 저 외엔 갈 사람이 없기도 해서 군말 않고 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문제의 그 남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후 저와 파혼을 하게 된 얘랑이요. 제가 처음 업무 지원을 나갔을 당시 얘랑은 막 인턴을 시작한 참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얘랑이 은행 안으로 달려들어와서는 창고를 맡고 있던 제게 대출 관련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 앞에 고객이 있던 터라 대출 담당자가 따로 있으니 번호표를 뽑고 담당자와 상담을 하라고 했죠. 그랬더니 자기가 시간이 없어서 안 된다고 막무가내로 질문을 쏟아내지 뭐예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어서 통량스럽게 쏘아붙였어요. 고객님만 바쁜 거 아니잖아요. 일단 번호표부터 뽑으시고 담당자와 상의하세요. 아, 정말 갑갑하시네. 내가 그럴 시간이 없다고요. 지금처럼 실랑이 하실 시간이면 담당자 만나 상담하실 수 있잖아요. 저도 지지 않고 맞섰더니 얘랑은 한숨을 푹 쉬고는 뭔가 말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응급호출이 와서 말도 채 끝맺지 못하고 다시 달려나가더라고요. 속으로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지가 의사면 다야? 이렇게 생각했죠. 그 일이 있은 이후로 희한하게 대원 내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자주 얘랑을 보게 됐어요. 아무래도 첫 만남이 인상 깊다 보니 눈길이 가서 그렇게 느껴졌는지도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매번 볼 때마다 얘랑은 발에 불이 붙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뛰어다녔어요. 왜 저렇게 정신없이 뛰어다니나 했는데 옆 창구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대학 동안 인턴들은 다 저러고 살아. 나는 수억을 줘도 저러고는 못 살겠더라.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같이 쪽잠 자고 환자들한테 시달리고 게다가 공부까지 하는데도 늘 윗사람한테 치거나 깨지는데 어떻게 저러고 사나 싶거든. 나는 내 자식이 의사한다고 그러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 말릴 거야. 특히 1년차 인턴들은 너무 불쌍하거든. 이때까지만 해도 월급도 많이 받는 의사가 뭐가 불쌍한가 싶었어요. 그런데 가까운 곳에서 의사들의 삶을 지켜보다 보니 옆 창구 직원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더라고요. 참 안 됐다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점심을 먹고 커피 타임을 가지려고 커피를 사들고 병원 내 화단으로 나갔는데
얘랑이 풀 찍은 모습으로 앉아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일전에 야박하게 굴었던 게 미안해서 슬쩍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또 뵙네요. 일전에 대출 건은 잘 해결하셨어요? 그러자 얘랑이 제 얼굴을 보며 갸우뚱하다가 그제야 생각이 났는지 그러는 거예요. 아, 은행? 아니요. 은행 갈 시간이 없어서 아직 처리 못했어요. 아, 그거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그럼 간략하게나마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요? 저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쉽고 간결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서 길게 걸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곤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건넸죠. 입 안 된 거니까 드세요.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그걸로 일전의 무례함은 가름한 것 같아서 가벼운 마음으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시제를 마치고 퇴근을 하려는데 은행 앞에서 누가 기웃거리고 있더라고요. 다가가서 보니 얘랑이었어요. 얘랑은 마침 잘 만났다며 자기랑 어디 좀 가자고 제 팔을 잡고 끌었어요. 그렇게 끌려간 곳은 다름 아닌 닭갈비집이었어요. 모처럼 시간이 나서 닭갈비를 먹으려고 했는데 같이 갈 사람이 없지 뭐예요. 그럼 혼자 와서 먹으면 되죠. 예? 혹시 닭갈비 안 먹어봤어요? 2인분 이상만 파는데 어떻게 혼자 먹어요? 은행 업무는 빠릿빠릿하신 분이 세상 물정은 잘 모르는구나. 암튼 오늘은 내가 쏠 테니까 많이 드세요. 아, 밥도 볶을 거니까 볶음밥 먹을 빼는 남겨두시고요. 얼떨결에 따라오긴 했지만 퇴근길이라 마침 배가 고파서 그릇에 코를 박다시피 하고 먹었어요. 둘 다 먹느라 바빠서 대화도 없이 후다닥 먹고 났더니 웃음이 나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황당하고 웃겨서 말이에요. 데이트도 아니고 그렇다고 친구끼리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얼굴 몇 번 마주친 사이에 이렇게 개걸스럽게 이 말을 맞대고 밥을 먹다니 자,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 건 그 다음이었어요. 우리 사귈래요? 여자 만나러 소개팅 나갈 시간은 없고 연애는 하고 싶고 제가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 그렇다고 그쪽이 마음에 안 드는데 사귀자는 건 아니에요. 첫눈에 반했으니까. 어때요? 사귈래요? 아니, 이게 무슨 근거 없는 자신감이래. 그쪽만 마음에 들면 뭐해요. 엄연히 내 의견도 있는 건데. 뭐야, 나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닌데. 난 여자들이 확실히 좋아할 타입인데. 우리과 간호사들이 다 그랬거든요. 여자한테 인기 많을 타입이려고. 그럼 일단 한번 사귀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차세요. 그럼 되죠? 직장도 같으니까 따로 데이트 시간 잡을 것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걸 보고 천생연분이라고 그러나? 자기 멋대로 의미 부여까지 해가며 사귀는 걸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니 어이가 없으면서도 이상하게 싫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은행에 취직하고 쉼없이 달려오느라 연애 한번 못하고 살아서 얘랑의 심정이 이해가 가기도 했거든요. 일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데 남자 만나려고 에너지를 쏟아가며 소개팅에 나서기도 싫고 일반 회사원과 달리 퇴근 시간이 불규칙해서 딱히 약속을 잡기 힘든 처지를 이해시키는 것도 귀찮았거든요. 그런데 같은 공간에서 일도 하고 나만큼이나 바쁘고 퇴근이 불규칙한 사람이니 따로 이해시킬 것도 없고 따지고 보면 이보다 좋은 만남도 없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선순낙 후 알아가기를 시작하기로 했죠. 그렇게 시작된 만남은 제가 본래 지점으로 돌아가고 얘랑은 레지던트가 될 때까지도 이어졌어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오게 되었죠. 미국에 있는 오빠는 사귀는 사람도 없고 아직 결혼 생각도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먼저 결혼을 해도 뭐라 할 사람은 없었어요.
오히려 부모님께선 반기는 분위기였죠. 인사를 드리러 저희 집에 찾아온 예랑한테 어찌나 극진히 대접을 하시던지 이렇게 좋아하실 줄 알았으면 진작 소개를 할 걸 그랬다 생각했어요.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고 제 방에 올라가 예랑한테 앨범을 보여주면서 제 변천사와 우리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지 소개했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오래전 엄마가 재혼을 하면서 새아빠와 오빠를 처음 만나던 그날처럼 약간의 두려움과 설렘으로 들떠 있었거든요. 이렇게 가족이 되는구나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올랐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예랑이 사진첩을 보며 그러는 거예요. 근데 대학 입학식 사진에 있는데 졸업사진은 왜 없어?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이제 다 잊었다 생각했던 악몽을 다시 들추는 것 같았거든요. 굳이 감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자랑할 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땀을 흘리며 거짓말을 했어요. 나 미대 동양학과 다니다가 중퇴했어. 다니다 보니까 적성이 안 맞더라고. 그림이야 취미로도 할 수 있으니까. 하긴 미대 나와도 취업도 안 되는데 차라리 중퇴하고 은행원 하는 게 훨씬 낫지. 잘 선택했네. 자기 동양화 전공한 건 처음 알았네. 우리 엄마랑 얘기 잘 통하겠다. 우리 엄마도 동양화에 취미가 있으시거든. 예비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 동양화라는 공통분모가 있다는 거에 다행이다 싶었어요. 예랑이 말한 동양화와 제가 생각한 동양화가 달랐다는 게 문제였지만요.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고 한 주 뒤 예비 시댁에 찾아갔어요. 마포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겉으로 보기엔 평범했던 집이 안에 들어가 보니 입이 떡 벌어질 정도라고요. 집안 인테리어가 휘황찬란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고급스럽다는 느낌보다는 졸부가 돈 자라가는 느낌으로 다가왔어요. 우리 주원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은행 다닌다고요? 세상에, 요즘 같은 시대에 은행 들어가기 쉬운 게 아닌데? 대단하네.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그리고 저보다는 주원 씨가 대단하죠. 의사야말로 아무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렇긴 하죠. 내 아들이지만 어릴 때부터 부모 속썩인 적 한 번 없이 지 공부 지가 하며 자랐어요.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그렇다고 내 아들만 잘났다는 건 아니고. 근데 미술했었다면서요. 동양화. 나도 동양화 엄청 좋아하거든. 왠지 우리 잘 통할 것 같네. 예비 시어머니는 성격도 화통하고 시원시원한 분이었어요. 그런 성격은 상간 내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촌스럽게 무슨 혼술을 해요? 우린 그런 거 없이 하자고요. 어차피 지금 당장은 병원 일 때문에 바빠서 먼 데로 이사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신혼을 시작해야 할 텐데 새 살림 들을 일이 있나요? 있는 거 쓰다가 나중에 집착만 해서 이사 가면 그때 살림 채우면 되죠. 둘 다 직업이 탄탄하니까 쟤들이 벌어서 살림 넓혀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돈 내외께선 어떠세요? 이사 아들을 둔 부모들은 아파트의 외제차에 엄청 요구하는 게 많다던데 예비 시어머니는 확실히 달랐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깐깐한 오빠도 그렇고 내심 안심을 하는 눈치였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오늘 널 부른 건 다름이 아니라 혼수 문제로 할 말이 있어서야. 상간낼 때도 말했다시피 당장 혼수 채울 상황은 아니잖니? 그래서 말인데 혼수 비용 대신 내 앞으로 낸 빚을 좀 갚아줬으면 한다. 많이 되지는 않아. 한 1억 5천 정도. 어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어머님, 그런 건 좀 그런데요.
혼수 비용은 저희가 앞으로 쓸 살림을 장만하는데 드리는 돈인데 어머님 빚을 갚아드리면 저희는 나중에 무슨 돈으로 살림을 드려요? 그게 아니더라도 혼수 비용으로 빚을 갚아달라는 건 좀 너무한 것 같은데요. 어머머? 예. 넌 의사 남편을 거저얻는 줄 아니? 우리의 의대 보내는데 얼마나 들었는 줄 알아? 그거 다 내 돈으로 했어. 너는 어쩜 그 정도 돈도 안 들이고 날로 먹으려더니? 너 아주 도둑놈 심보를 가졌구나. 어머님, 그래도 이건 아니죠. 이제 막 독립을 하는 자식한테 어머님 빚을 지우시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쓸 물건을 사는 것도 아니고 빚을 갚아달라니요.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아, 그래? 오냐? 알았다. 그럼 내 빚 얘기는 없었던 걸로 하자. 대신 혼수로 차라 한 대 뽑아와라. 딴 거 말고 벤츠 S로 뽑아와.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화가 잔뜩 나신 어머님은 다짜고짜 벤츠 S를 혼수로 해오라고 하셨고 그 말을 들은 저희 아빠는 알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뒤 어머님이 또 저를 부르신 거예요. 현재 우리 애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 말이다. 거기 계약이 이달 말까지라는구나. 어차피 너도 함께 살아야 하니까 차라리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하는 게 어떨까 한다. 우리 삿집은 아니니까 일단은 전세로 가면 될 것 같구나.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 보증금에 전세 대출 조금 받으면 될 거다. 그래서 말인데 전세 대출을 네 이름으로 좀 받자. 네? 제 이름으로요? 직업 특성상 주원 씨의 이름으로 받는 게 대출이 더 잘 나올 텐데 왜 제 앞으로 받으라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 누구 이름으로 받으면 어때? 어차피 니들 둘이 살 집인데. 넌 어떻게 돼 내가 말끝마다 토를 다니. 너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대출권은 아무래도. 그러자 어머님은 제 말을 딱 자르곤 말을 이어가셨어요. 그건 그렇고 집은 우리 쪽에서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너도 네 할 도리는 해야겠지? 거창하게 혼수라고 할 건 없고 집안에 필요한 살림이나 좀 채워라. 설마 이것도 못하겠다고 한 건 아니지? 내가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다만 너 대학 중퇴한 거 말이다. 그때 학교가 꽤나 시끄러웠다고 하던데 우리 지원이도 그 일 알고 있는 거니? 네 표정을 보니 모르는구나. 평생을 같이 살 사람한테도 말 못할 일이라면 거기에 네 잘못도 있다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니 뭐 굳이 지난 일을 들쑤시겠다는 건 아니고. 암튼 내 할 말 다 끝났으니까 가보렴. 시댁을 나서는데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 같았어요. 무슨 정신으로 집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현관에 들어서서 엄마를 본 순간 지금까지 꾹 참았던 서름과 울분이 터져나왔어요. 그리곤 그동안 감추고 살았던 대학 시절 그 일을 부모님께 털어놓았죠. 그 얘기를 들은 엄마는 그 힘든 일을 혼자 겪게 해서 미안하다며 펑펑 우셨어요. 그리고는 아빠는 화를 내서 노르시며 이런 결혼은 안 하는 게 맞겠다는 말을 하셨어요. 저도 그 말에 동의했고요. 그날 아빠는 예비 시어머니한테 전화해 이번 혼사는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하셨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집이랑 차를 해달라고 했다면 이렇게 화가 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희가 그 정도 못해줄 형편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남의 자식의 아픈 상처까지 들춰가며 겁밥을 했다는 건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당신 같은 사람들이랑 사돈 맺을 생각 없으니 여기서 끝내도록 합시다. 아니 사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는 겁니까? 겁박이라뇨. 있는 일을 말했을 뿐인데 그게 어떻게 겁박입니까? 애초에 혼수 대신 1억 5천 빚만 갚아줬어도
나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돈 가지고 쪼잔하게 군 건 그쪽이면서 왜 나한테 모든 잘못을 씌우는 거냐고요. 좋습니다. 나도 빈정상해서 이 결혼 못 시키니까 파혼합시다. 하자고요. 예랑의 어머니는 끝까지 모든 걸 우리 탓으로 돌리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비록 상처만 남았지만 그렇게 모든 일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뒤부터 지점 사람들이 제 눈치를 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파혼을 했다는 소문이라도 퍼진 건가 지레 짐작을 했었는데 하루는 친한 동료가 저를 불러 그러는 거예요. 은비씨, 자기 혹시 대학 다닐 때 학교에서 문제 있었어? 아니, 요즘 자기에 대한 소문이 들리길래 은행 게시판에 은비씨에 대한 이상한 글이 올랐다더라고. 그 말을 듣고 게시판을 확인했더니 이미 문제의 글은 없더라고요. 그 글을 읽은 동료한테 들어보니 대학 시절 제가 당했던 일이 마치 제가 남자들한테 해프게 굴어서 일어난 일인 것처럼 둔갑돼 있더라고요. 너무 억울해서 회사에 휴가를 내고 도대체 그런 말도 안 되는 글을 누가 올린 건지 업체를 통해 찾아 나섰어요. 그랬더니 예랑의 어머니더라고요. 내가 없는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뭐가 잘못이라는 거냐? 난 그저 들은 사실을 전했을 뿐이야. 억울하면 너도 해명글을 쓰던가. 나 바쁘니까 앞으로는 일단 하찮은 일로 전화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예랑 어머니는 대려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어요. 20살 때 같으면 겁이 나서 아무것도 못했을 테지만 직장 생활을 하며 나름 세상을 알게 된 지금의 저는 그때처럼 벌벌 떨며 피하지만은 않았어요. 우선 저희 지점 사람들한테 지난날의 일을 솔직히 털어놨어요. 가해자들이 그 일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까지 모조리요. 몇몇 동료들은 제가 그렇게까지 다 털어놓았음에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동료들은 저를 위로해주고 응원해 주었어요. 그리고 예랑이 다니는 병원 게시판에 지금까지 예랑이 어머니가 제기했던 모든 만행을 세세하게 적어 올렸어요. 그러자 며칠 뒤 예랑과 예랑 어머니가 집으로 달려왔더라고요. 저 때문에 자기 아들이 병원에서 쫓겨나게 생겼다나요? 예랑은 당장 해명글을 올려달라고 통사정까지 했어요. 내가 왜? 없는 일을 말한 것도 아니고 있었던 사실만 적어서 올렸을 뿐인데. 아주머니도 저한테 똑같이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왜 저만 해명글을 올려야 합니까? 싫어요. 그 일로 병원에서 잘리게 된다면 그건 지원 씨 능력이 그깟 소문을 못 이길 정도로 빈약했기 때문이 아닐까? 난 똑같이 당했음에도 은행에서 퇴사를 종용하긴커녕 용감하다고 칭찬을 하던걸? 그리고 아주머니, 조만간 소장 날아갈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아주머니께서 업체를 통해서 제 대학 시절 가해자들을 만나고 다녔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이참에 그놈들한테도 싸그리 소송 걸려고요. 그런 놈들이랑 손잡고 거짓 소문까지 유포하셨으니 아주머니 죄도 가볍진 않을 겁니다. 아, 그리고 도박 좀 그만하세요. 전 또 동양화의 조예가 깊으시다길래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동양화가 화투장일 줄은 몰랐네요. 아무튼 전 당신들과 다시는 얼굴 마주치기 싫으니까 앞으로는 제 변호사랑 얘기하세요. 아빠가 혼수 비용으로 쓰라고 주신 돈 대형 로펌 변호사비로 쓰기로 했거든요. 물론 내가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도 고스란히 아주머니 몫이 될 테지만요. 그럼 잘난 의사 아드님 손 꼭 잡고 조심히 가세요. 그렇게 저는 대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소송은 현재까지 진행 중이고 딱히 걱정은 안 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병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을 생각이에요. 변호사 말로는 벌금 명 정도가 될 거라고 하더군요. 이번 파혼을 계기로 저는 해묵은 트라우마까지 지을 수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20살 아이가 아니라는 걸 저 스스로도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이제 서른을 바라보는 성인이 됐으니 앞으로는 당당하고 용감하게 세상을 헤쳐나갈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하고 나니 속도 좀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인연과 좋은 길을 걸어가시게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